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가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저택의 외벽과 잘 다듬어진 정원을 번갈아 비추며 새우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현관문을 활짝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2층으로 뻗어있는 중앙 계단, 그리고 그 아래에 쓰러져 있는 가녀린 인형이었다. 미나야, 정신 좀 차려봐, 미나야. 이동훈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인 박소연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서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늘게 떨리는 어깨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처절해 보였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미나, 내가 잠시만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면. 박소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녀의 비통한 모습에 구급대원들조차 숙연해졌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초기 조사를 시작했다. 모든 정황은 비극적인 사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이민아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신 게 언제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소연은 이동훈의 품에 기댄 채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저녁 식사 후에. 미나는 피곤하다고 먼저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주방에서 남편이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희미한 소리가 불길한 마음에 달려와 보니 우리 비나가,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동훈은 아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경찰에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끔찍한 사고입니다. 제 동생은 가끔 현기증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아마 계단을 오르다가 젠장.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완벽한 슬픔 연기와 남편의 진심, 어린 증언, 그리고 명백해 보이는 현장 상황. 경찰은 이 사건을 실족에 의한 비극적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민아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3부의 강지원 검사실. 책상 위에는 종결을 앞둔 사건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단순 폭행이나 사기 사건들이었다. 강지원 검사는 날카롭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으로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타협을 모르는 집요함과 뛰어난 사건 분석 능력으로 검찰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만큼 그녀에게 배당되는 사건들은 까다롭고 복잡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검사님, 강남 빌라 계단 실족 사건 서류입니다. 경찰에서 사고사로 내사 종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검토하시고 결재만 하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서류철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민아, 사고사. 강지원은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단순 사고. 빨리 처리하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현장 사진, 검시관의 초기 소견, 그리고 참고인 진술 조서. 남편 이동훈의 진술은
짧고 명료했다. 동생의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정황, 그의 진술에서는 깊은 슬픔과 충격이 느껴졌다. 문제는 그 다음 장, 피해자의 올케인 박서연의 진술, 조서였다. 강지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녀는 박서연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며 다시 읽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나도 완벽했다. 박서연은 사고 당시 자신의 위치, 행동, 들었던 소리의 종류, 그리고 달려나왔을 때의 심경을 시간 순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술했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들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지만 문장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마치 잘 짜인 비극의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지원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을 만나왔다. 그녀가 경험한 진짜 충격과 슬픔은 혼란스럽고 두서가 없으며 종종 비논리적이었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박서연의 진술은 너무나도 깔끔했다. 모든 감정 표현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행동에 대한 설명이 듣는 사람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슬픔이라는 감정에 전용을 연기하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움. 박수수권, 강지원이 나지막이 불렀다. 네, 검사님. 이 사건, 현장 사진 전부 다시 가져와 봐요. 각도별로 찍은 걸로. 그리고 참고인들 최초 진술, 녹음 파일도. 네, 이미 경찰에서 사고사로 결론 내린 건데요. 특별한 혐의점은 수사관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지원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박서연 씨가 희미한 쿵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지. 주방에서 이 저택 도면 좀 봐. 주방에서 중앙 계단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사이의 구조물들, 대리석 바닥과 두꺼운 벽이 소리를 얼마나 흡수할까. 사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오히려 훨씬 크고 요란하게 들렸어야 정상이지. 그것은 아주 사소한 균열이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거대한 댐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부분 달려나와 보니 미나가 쓰러져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달려갔다고 표현하지 달려나왔다고는 잘 안 해. 나왔다는 건 자신이 있던 공간을 기준으로 밖을 향하는 관찰자적인 뉘앙스가 강해. 마치 무대 뒤에 있던 배우가 등장하는 것처럼 수사관은 강지원의 설명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지적하는 것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사소한 표현의 차이였지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는 거대한 의혹의 실마리가 되고 있었다. 강지원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의 직감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었다. 부장검사의 눈초리도 따가울 것이 뻔했다.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예민하고 비효율적인 검사라는 오명만 뒤집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완벽하게 연출된 비극의 무대 뒤에는 눈물로 가려진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희는 종종 가장 그럴듯한 거짓의 가면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이민아의 신분증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24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그 미소 앞에 놓인 사고사라는 4글자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강지원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결제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냈다. 박 수사관, 내일 오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이민아 씨 가족, 특히 남편 이동훈 씨와 올케 박서연 씨, 검찰로 출석 요구서 보내. 참고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검사의 판단.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수사관이 방을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강지원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있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박소연의 진술 조서를 집어 들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 그녀는 반드시 그 균열을 파고들어 진실을 끄집어내리라 다짐했다. 조용하고 치밀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 검사,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형사 3부의 홍 부장검사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강지원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단순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경찰도 유족도 이의가 없는데 강 검사 혼자만의 감으로 검찰 인력을 낭비하겠다는 건가? 부장님, 감이 아닙니다. 명백한 의문점들입니다. 강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정리한 보고서를 홍 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참고인 박서연의 진술은 지나치게 정제되어 있고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얻게 될 막대한 유산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동기가 충분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재수사는 검사의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홍 부장은 강지원의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기색이 스쳤다. 강지원의 능력은 그도 인정하는 바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독단적인 일 처리는 조직의 위계 질서를 흔들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상당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이었다. 괜히 쑤셨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주얼 주지. 한참을 침묵하던 홍 부장이 입을 열었다. 일주일 안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당장 덮고 강 검사는 내 감찰 지시 받을 준비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강지원은 짧게 대답하고 부장검사실을 나왔다. 일주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원은 곧바로 박 수사관과 마주 앉았다. 압박감과 시간 제한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 수사관,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가지야. 첫째, 동기 강화. 둘째, 기회 포착. 동기라면 역시 유산 문제 말씀이십니까? 맞아. 사람은 보통 돈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한다는 자네 말
전적으로 동감이야. 이민아 씨가 상속받을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재산이 그녀의 사망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해. 두 사람은 곧바로 이씨 일가의 재무자료와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작고한 이 회장의 유언장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서류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로 가득했지만 진실은 그 속에 숨어 있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이민아는 다가오는 25번째 생일에 가업의 핵심 계열사인 유성정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이는 오빠인 이동훈의 지분을 넘어서는 규모로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 분쟁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었다. 더욱 결정적인 조항은 유언장 말미에 있었다. 만일 이민아가 미혼 상태로 사망할 시 그녀의 모든 주식은 이씨 가문의 공익재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그 공익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이동훈과 그의 아내 박서연이었다. 이건 동기가 차고 넘치는군요. 박 수사관이 탄식했다. 이민아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명백히 박서연과 그녀의 남편이었다. 사고가 아니라면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이동훈 씨, 다시 소환해. 강지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훈이 다시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검찰에 대한 반감과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보였다. 검사님, 왜 자꾸 저와 제 아내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이 선생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강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이민아의 평소 성격과 습관에 대해 물었다. 동생분께서 평소에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셨다고요? 병원 진료 기록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끔 피곤하면 어지럽다고.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훈의 대답은 어딘가 불확실했다. 강지원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두 분, 그러니까 박서연 씨와 동생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웠나요? 그럼요. 제 아내는 미나를 친동생 이상으로 아끼고 챙겼습니다. 둘 사이에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동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강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선생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동생 이민아 씨가 사망할 경우 그녀가 상속받을 유성정밀의 모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 선생님과 사모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동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 내 아내가 고작 돈 때문에 동생을.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이동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분노의 찬 반응이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혼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강지원의 직설적인 질문은 그가 애써 외면해 왔던 불편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이다. 강지원은 그의 격한 반응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한편 남편이 검찰에 재소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박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짜증, 그리고 날카로운 계산이 번득였다. 강지원, 감히 주제도 모르고.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화장대에 향수병을 틀어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나는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향수가 방 안에 진동했다. 잠시 동안의 분노 표출 후 그녀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민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다. 박소연은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언니 왔어. 제발 일어나. 응. 그녀의 애절한 연기에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박소연의 표정은 180도 변했다. 부드럽던 눈빛은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찼고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워졌다. 독한 것, 그냥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 넌 처음부터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 네가 가진 모든 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그녀는 의식 없는 미나의 손을 경멸스럽게 내려놓고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악에는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시각 이동우는 검찰청을 나와 자신의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지원 검사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주식, 통제권, 그는 아내와 동생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갈등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회사 경영 방식을 두고 의견이 부딪혔던 일, 가족 모임에서 재산 문제를 두고 미나가 농담처럼 던졌던 뼈있는 말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싸늘하게 굳어지던 아내의 얼굴. 그동안은 그저 고부 갈등 같은 사소한 다툼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유산이라는 거대한 동기가 그 모든 갈등의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혈육인 동생 사이에서 끔찍한 진실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원 검사의 일주일이라는 시한부의 첫날이 밝았다. 그녀와 박 수사관은 이른 아침부터 이민아의 집, 사건 현장인 강남의 저택 앞에 다시 서 있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은 이미 거쳤지만 거대한 철문은 굳게 닫힌 채 집안의 비극을 감추고 있었다. 결국 모든 건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강지원은 닫힌 문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고 집 안은 값비싼 가구들과 함께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곧장 중앙 계단으로 향했다. 박 수사관이 가져온 3D 스캐너로 현장 전체를 입체적으로 기록하는 동안 강지원은 계단 맨 아래에 쪼그려 앉아 위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이민아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시선처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박소연이 희미한 쿵소리를 들었다던 바로 그 장소. 그녀는 박 수사관에게 계단 위에서 비슷한
크기의 물건을 굴려보라고 지시했다. 쿵, 쿵, 다다다닥. 묵직한 물체가 계단을 구르는 소리는 주방까지 명확하고 요란하게 울렸다. 결코 희미한 소리가 아니었다. 깨어진 말이야. 명백한 거짓말. 강지원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서연의 변호사는 그것을 충격으로 인한 기억의 왜곡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 그녀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없는 눈이 필요했다. 범죄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집에도 눈과 귀가 있었을 겁니다. 비록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녀의 시선은 집 안에서 밖으로, 창문 너머의 이웃집들을 향했다. 저 높은 담벼락 너머에 무심코 진실을 목격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랐다. 강지원과 박 수사관은 곧바로 주변 탐문에 나섰다. 하지만 강남의 부촌은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협조적이었고, 일부는 검찰의 방문 자체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간은 흘러가고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검사님, 이러다간 허탕만 칠 것 같습니다. CCTV가 있는 집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 내부만 비추고 있습니다. 박 수사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강지원의 눈에 한 집이 들어왔다. 다른 호화로운 저택들 사이에 끼어있는, 다소 낡고 소박해 보이는 2층 양옥집. 이 씨의 저택 바로 옆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 2층 처마 밑에 녹슨 브라켓에 매달린 낡은 CCTV 카메라 한 대가 보였다. 최신형도 아니었고 작동이나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그 카메라의 렌즈는 명백히 씨 집 대문과 창문 일부를 향하고 있었다. 저기다. 두 사람은 홀린 듯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빼꼼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는 이 동네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누구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댁이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지원이 신분증을 내밀자 김 노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검찰은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볼 일이요? 난 아무것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어. 돌아가시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강지원은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다친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민아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24살의 환한 미소. 김 노인의 시선이 잠시 사진에 머물렀다. 이 아가씨가 옆집 사는... 네, 맞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 카메라가 혹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김 노인은 침묵했다.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은퇴한 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세상사와 엮이는 것이 싫었고 특히나 옆집처럼 부유하고 복잡한 사람들과는 더더욱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괜히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강지원은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녀는 권위로 그를 찍어 누르는 대신 진심으로 다가갔다. 선생님께서 평생을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며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선생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신변은 반드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지원의 진심, 어린 설득에 김노인의 완고한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 박소연은 자신의 차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자신의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불길한 예감에 직접 차를 몰고 집 근처로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강지원 검사와 수사관이 옆집 김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 영감, 마사카. 박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김노인의 집에 낡은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장식품이거나 고장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설마 저것이 작동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채서 내려 김노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되찾고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강지원이라는 검사를 무너뜨릴 약점을 찾거나 김노인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손을 써야 했다. 그녀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강지원 검사, 뒷조사 좀 해줘.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봐. 그리고 옆집 김노인, 조용히 겁을 줄 방법도 찾아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 김노인의 집 앞, 오랜 침묵 끝에 김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카메라, 그냥 도둑 막으려고 달아놓은 거라. 뭐가 찍혔을지는 모르겠어.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는 구식이라. 그날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확실치 않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쌍한 아가씨를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알겠어. 협조하겠어. 강지원과 박 수사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김노인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고 먼지 쌓인 녹화기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건네주었다. 강지원은 묵직한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았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감사 인사를 하고 김노인의 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희망과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채 올라탄 강지원은 하드디스크를 조수석에 소중히 놓았다. 일주일의 시간 중 이틀이 지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과연 진실의 순간을 포착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향하는 차 안. 강지원의 심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분석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원과 박 수사관,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인 황 팀장이 모니터 주위에 모여 있었다. 김노인의 집에서 가져온 낡은 하드디스크가 분석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고 황 팀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루프 레코딩 방식이라 마지막 70미시간 분량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사건 당일 영상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랄 수밖에요. 해상도도 낮고 프레임 드랍도 심해서 복원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황 팀장의 설명에 강지원의 심장이 조여왔다. 만약 영상이 덮어쓰기 되었거나 화질이 너무 나빠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다면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가 깨진 파일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찾았습니다. 마침내 황 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시간대의 영상 파일을 성공적으로 복원해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빗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창문을 통해 바라본 듯한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김노인의 집 2층 창문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이씨 저택의 모습이었다. 나뭇가지에 가려 시야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관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창문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한동안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바로 그때 2층의 커다란 창문 안으로 두 사람의 인형이 나타났다. 강지원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한 명은 키가 조금 더 컸고 다른 한 명은 가녀린 체구였다. 박서영과 이민아였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다. 그러다 이민아가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찰나 박서연의 팔이 빠르고 단호하게 뻗어나갔다. 그것은 장난스러운 몸짓이나 실수로 민 것이 아니었다. 망설임 없는 명백한 의지를 담은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이민아의 등을 강하게 밀쳤다. 박 수사관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민아의 몸은 맥없이 앞으로 쏠렸고 그대로 프레임 밖으로 사라졌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박서연은 창가에 그대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멀고 흐릿한 화면이라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잠시 동안의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곧이어 그녀의 모습도 화면에서 사라졌다. 분석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시 틀어봐요. 강지원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황 팀장은 영상을 몇 번이고 되감아 재생했다. 보면 볼수록 박서연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 황 팀장님, 이 영상 파일 위변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복원된 파일의 값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타임스탬프에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사건 발생 추정 시각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이 영상은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질 겁니다. 강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찾았다. 스모킹 건.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하지만 차가운 승리감과 함께 더 큰 전쟁을 예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강지원의 사무실에서는 즉시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박서연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적었다. 우리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절대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녀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치어죄, 증거의 무결성, 황 팀장의 포렌식 분석 보고서와 함께 김 선생님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는 전 과정의 채증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해요. 둘째, 증거의 보강.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상속 관련 동기, 박서연의 거짓 진술,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을 이 영상과 엮어서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왜, 어떻게 이민아를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서사를 구축하는 겁니다. 셋째, 예상 반론에 대한 대비. 변호인 측은 분명히 장난이었다. 화질이 나빠 오해한 것이다. 김노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깨부술 논리와 추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지원의 지시에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앞둔 지휘관이었다. 한편 박서연은 변호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검찰이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그 디지털 증거가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옆집 늙은이의 그 낡아빠진 카메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소유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최진혁 변호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제 변호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최진혁. 법조계의 독사로 불리는 남자. 그는 진실을 뒤집고 증거를 무력화시키며 무죄를 만들어내는 마법사로 통했다. 패배를 모르는 그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박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이 사건은 진실 공방이 아닌 거물급 변호사와 신념에 찬 검사의 자존심을 건 전쟁터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과 수사관들이 박서연이 머물고 있던 그녀의 친정집을 찾았다. 체포영장을 손에 든 채였다. 박서연은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값비싼 옷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나 당황이 아닌 오만함과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박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지원이 차갑게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다.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죠. 당신들 이 근거 없는 모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증거는 법정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강지원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박 수사관이 다가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수사 차량으로 이끌려가던 박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살기가 가득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겠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강지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를 체포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단계였을지 모른다. 이제 곧 독사 최진혁이 이끄는 막강한 변호인단과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강지원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진실의 무게를 걸고.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박서연이 구속된 지 며칠 후 법조계를 뒤흔드는 이름이 그녀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최진혁. 승리를 위해서라면 진실마저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남자. 독사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 그였다. 최진혁은 구치소 접견실에서 박서영과 마주 앉았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고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박서연 씨, 제가 사건 기록은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믿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검찰이 만든 이야기보다 더 그럴듯하고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의 동생을 잃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박서연의 얼굴에 안도와 함께 새로운 오만함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최진혁의 첫 번째 공격은 법정이 아닌 여론을 향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유감과 분노가 뒤섞인 완벽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출세에 눈이 먼 한 젊은 검사가 유명한 가문을 짓밟아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욕심으로 무고한 한 여성을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강지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녀를 실적에 굶주린 하이에나로 묘사했다. 교묘하게 편집된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흘리며 강지원의 수사 방식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증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역설했다. 순식간에 여론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재벌계 시집온 비운의 여성대 야심만만한 여성검사의 무리한 수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검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홍 부장검사는 강지원을 호출해 불같이 화를 냈다. 강 검사,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우리 청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검찰 전체가 조롱거리로 전락했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감에 강지원은 숨이 막혔다. 증거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었지만 세상이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듯했다. 곧이어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 법정은 최진혁의 동무대였다. 그는 강지원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조목조목 난도질했다. 먼저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대한 공격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영상은 저해상도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축 손실과 왜곡은 상당합니다. 검찰이 밀었다고 주장하는 이 장면은 사실 팔을 뻗어 중심을 잡아주려다 실패한 장면일 수도, 혹은 단순한 영상 깨짐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영상 전문가를 내세워 영상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다음 타겟은 목격자인 김노인이었다. 증인 김 씨는 과거에도 이웃과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전적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이웃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혁은 김노인을 불만 많은 까다로운 늙은이로 몰아갔다. 그의 비열한 공격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노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지원 검사 자체를 공격했다. 그는 강지원이 김노인을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강지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 보였다. 그녀가 굳게 믿었던 증거와 증인들이 독사의 맹독에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커리어 사상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 모든 상황을 TV와 신문을 통해 지켜보던 이동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아내의 역겨운 모습, 아무런 죄도 없는 노인이 인격 모독을 당하는 장면,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검사가 음해를 당하는 현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던 갈등이 마침내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다. 이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강지원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동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제가 괴물이랑 살았더군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그는 강지원에게 박서연의 진짜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건넸다. 그것은 최진혁의 모든 논리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이었다. 그가 건넨 것은 이민아의 태블릿 PC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비밀리에 써온 그림일기가 있었다. 그림과 함께 짧게 적힌 글들 속에는 박서연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 언니가 내 프로젝트 자료를 실수인 척 지워버렸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가면 뒤에 뭐가 있는지 무섭다. 오빠는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작성된 일기였다. 연희가 내 주식 상속 문제를 꺼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네가 그냥 사라져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라고 말했다. 난 내일 당장 이 집을 나가야겠다. 너무 무섭다. 이것은 박서연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뿐만 아니라 이동훈은 박서연이 과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교묘하게 조종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털어놓았다. 제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상대를 파괴해서라도 손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강지원은 이동훈이 건넨 자료들을 말없이 넘겨보았다. 최진혁의 맹렬한 공격에 상처 입고 고립되었던 그녀에게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독사는 그녀를 물어뜯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독을 해독하고 심장을 찌를 비수를 손에 넣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이동훈의 뒷모습을 보며 강지원은 굳게 다짐했다. 이 진실의 무게를 걸고 반드시 저 오만한 독사의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대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서연은 최진혁의 코치대로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재판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지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립된 자의 불안함이 없었다. 대신 날카롭게 벼린 칼과 같은 단단한 확신과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방역의 준비를 마쳤다. 종용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피고인 박서연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강지원의 선언과 함께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제출한 것은 바로 이민아의 태블릿 PC였다. 최진혁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증거는 전문 추안원 증거에 불과하며 내용의 진위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강지원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이 일기의 존재와 필체는 유족 인증인 이동훈 씨가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느꼈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오랜 수계 끝에 일기 내용을 제한적으로 증거로 채택했다. 강지원은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이민아가 남긴 마지막 페이지를 법정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띄웠다. 그림과 함께 적힌 서툰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연니가 내 주식 상속 문제를 꺼냈다. 네가 그냥 사라져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라고 말했다. 너무 무섭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박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강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강지원은 이동훈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내를 고발하기 위해 증인석에 선 남편. 법정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동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민아의 일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과거 박서연이 보여주었던 질투와 소유욕 그리고 교묘한 거짓말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제 아내는 항상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바보같이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박서연이 쌓아 올린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는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마침내 최후의 순간이 왔다. 강지원은 피고인 신문을 위해 박서연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박서연은 여전히 당당했다. 그녀는 최진혁과 수없이 연습한 대로 모든 질문을 빠져나갈 자신이 있었다. 강지원은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민아와의 관계, 평소의 생활 등 박서연은 준비한 대로 유창하게 대답했다. 강지원은 그녀가 거짓의 성벽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비수를 꺼내 들었다. 피고인 이민아 씨의 일기에는 언니의 가면이 무섭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체 무슨 가면을 말하는 겁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미나는 원래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소설을 쓴 거겠죠. 박서연이 코웃음치며 대답했다. 강지원은 그녀를 몰아붙였다. 상상력이라고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민아 씨의 사망으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도 상상입니까? 남편인 이동훈 씨가 증언한 피고인의 수많은 거짓말들도 모두 상상이라는 겁니까? 대답해 보시죠, 피고인. 강지원은 법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다시 재생시켰다. 이민아가 등을 돌리는 순간 박서연의 손이 그녀를 밀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행동이 도와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작의 어느 부분이, 이 폭력적인 밀침의 어느 부분이 도움에 해당되는지 배심원들 앞에서 설명해 보시죠. 박소연의 평정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렸다. 강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증인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이민아의 일기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읊었다. 박소연 씨, 네가 그냥 사라져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이민아 씨는 당신에게 그런 존재였습니까? 당신의 완벽한 인생에 거치적거리는 장애물. 당신이 원하는 완전한 통제에 방해가 되는 존재.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까? 맞습니까? 그 순간이었다. 피해자의 목소리로 날아온 그 질문은 박소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오만함과 분노, 궁지에 몰린 짐승의 광기가 그녀 안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지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그래, 그랬다. 어쩔래 그 멍청한 년은 당해도 싸. 걔가 가진 모든 건 원래 내 거였어야 해. 처음부터 전부 다 내 것이었어야 했다고. 법정 전체가 숨을 멈췄다.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해버린 것이다. 최진혁 변호사는 자신의 이마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다. 완벽한 패배였다. 배심원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소연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법정의 소란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박 수사관이 황급히 법정 안으로 들어와 강지원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강지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과는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었다. 강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피해자 이민아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적. 박소연의 자백에 이은 피해자의 기적적인 회생. 그것은 악인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자 정의의 완전한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소연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고 잿빛 절망만이 남았다.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소연의 충격적인 자백과 피해자 이민아의 의식 회복 소식이 동시에 터져나오자 최진혁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변호를 포기했다.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패배였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며칠 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소연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소연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한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교묘한 연기와 거짓말로 사법 시스템 전체를 기만하려 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박소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한때 그녀를 감쌌던 모든 오만함과 화려함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철컥하는 수갑 소리와 함께 그녀가 법정에서 끌려나가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그녀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병동. 강지원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창계는 휠체어에 앉은 이민아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은 오빠인 이동훈이 지키고 있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직 몸을 완벽하게 가누지는 못했지만 이민아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했다. 겸사냄. 강지원을 발견한 이민아가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미나 씨? 덕분에요. 아직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요. 그녀는 뜨개질하던 손을 내려놓고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사실 기억이 전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군데군데 끊겨 있죠. 하지만 그 순간만은 똑똑히 기억나요. 언니가 제 등을 밀던 그 차가운 손길, 그리고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던 거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옆에서 이동훈은 고개를 숙인 채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거나 눈을 떴어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지원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유죄 판결이 피해자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서연의 몰락은 그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범행을 돕고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그녀의 친정은 세무조사와 함께 여론의 문매를 맞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동훈은 유성정밀의 경영권을 물려받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한 번의 비극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강지원의 사무실. 박서연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적힌 기록 상자들이 캐비닛 맨 위 칸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몇 달 전 같은 장소에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과는 다른 조용하고 깊은 충만감을 느끼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은 얼마나 깊고 어두운가. 진실을 향한 길은 또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가.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검사라는 직업의 무게와 책임을,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동훈과 이민아 남매였다. 이민아는 이제 휠체어 없이 조금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검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좋네요. 이민아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난초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검사님께 제 인생을 빚졌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검사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정의를 저희도 조금이나마 세상에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동훈 역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님, 두 사람이 돌아간 후 강지원은 그들이 두고 간 난초 화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굳건하고 청렴한 기상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박 수사관이 두꺼운 새 사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검사님, 또 쉽지 않은 사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지원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작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사건 파일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도시의 어딘가에 숨어 있을 또 다른 진실을 위해 그녀는 다시 나아갈 것이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바로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